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지막 주차 14주차 월요일 수업입니다. 6월 15일이네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해 캔사브로의 사육, 본문을 우리가 읽기로 한 부분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사육이 이때까지 어떻게 읽혀져 왔는지 주제와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 후반부는 오에 켄자부로가 어떤 문학 세계를 구축한 소설가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에 켄자부로, 오에 켄자부로죠. 시그 발표는 1958년 1월 문학계 문각가이라는 잡지에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읽어서 알겠습니다만 2차 세계대전 말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2차 세계대전 말 일본 산골의 작은 미개발 불황 마을에 적기가 추락함으로써 소년 나의 세계에 일어나는 커다란 소용돌이,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포로로 감금된 흑인 병사와의 교류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파국이죠. 그 파국을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 이 작품으로 오에 겐자부로는 아쿠다가 상을 받게 됩니다. 이 작품의 주제에 대해서는 일찍이 이 작품이 58년에 발표되고 59년에 에토준이라고 하는 에토준은 비평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에토준이 이 작품은 전쟁의 상흔 및 앙팡테리즘, 앙팡테리즘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앙팡이 어린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년주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년주의, 유년 시절을 유년 시절의 어떤 기억이라든지 유년 시절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최고로 보는, 귀하게 보는 그런 앙팡테리즘과의 결별을 나타낸 작품이다. 그러면서 이 앙팡테리즘과의 결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에토주는 성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년 나이 내적 성장, 이제 어린이 같은 것,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 어린아이와 같은 감정 이런 것들과 결별하는 거다. 그것을 성장으로 에토주는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는 이 이후에 와타나베 히로시라든지 한국에서는 최연씨 아니면 고영자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쿠리츠보 요시키 혹은 고노 토시로 혹은 모리카와 타츠야, 스즈키 켄지 등은 감금 상태를 중심으로 이 작품을 풀어갑니다. 오해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초기의 작품들은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 처해져 있는 그런 청년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많은 소설을 씁니다. 예를 들면은 병원에 병동에 막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병자를 치료하기 위한, 또 병자로서는 치료받기 위한 공간입니다만, 그러나 그 청년인 경우에는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자기가 자유롭게 쓸 수가 없고 도리어 자신의 몸을 간호하는 간호자들에 의해서 자신의 몸이 어떻게 보면은 자유를 잃고 그녀들의 의지에 의해서 원하지도 않는 어떤 그런 행동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있다라든지, 그래서 여기 감금 상태라는 것이 꼭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유롭게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런 파괴가 있죠. 낫을 들고 아들을 구출하러 온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는 손이 부스러지는 것 정도는 그것보다는 목숨을 구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한 거겠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구출 작전을 펴게 되죠. 물론 더 큰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도시들을 태우고 있는 전쟁의 열기, 이것이 더 파괴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전쟁 속에 담겨있는 이 폭격, 그 다음에 폭력,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폭력적인 구출 작전에도
어떻게 보면 드러나 있는 것이죠. 파괴 또는 그 파괴 속에 담겨있는 가능성을 역설적으로 읽어내는 논의이다. 제 논문이 그렇고 이재성, 박승혜 씨, 코야나 아츠씨 등의 논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사람과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조금 뒤에 가서 다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토우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인용입니다. 에토우즈는 원래 이 사육이라고 하는 작품을 출판사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출판사에 놓여져 있는 원고의 상태로 읽게 됩니다. 원고를 조금 읽어봤는데 굉장히 이 사람에게 흥미로웠던 원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고를 에토우즈 정도 되니까 빌려줬겠죠. 그 원고를 빌려가서 원고의 상태로 작품을 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맨 처음 독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죽은 자의 사치, 시샤노 오고리,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 에토우즈의 해설인데요. 이 해설이 담겨 있는 것이 시샤노 오고리 시이쿠, 신조 문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 책의 해설에서 문고판입니다만 여기에는 시샤노 오고리, 죽은 자의 사치에 보였던 관념적인 틀이 없고 그 대신 예를 들어 피에르 가스카를 교묘히 조바꿈한 훌륭한 문체가 있다. 이런 잔혹한 이야기를 이렇게도 호사스러운 아름다움 속에 전개시킬 수 있는 작가는 어떤 인간일까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과 주인공의 내적인 성장이 푸가를 연주하고 있으며 푸가라고 하는 동일 멜로디가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푸가라고 하죠. 그러는 전쟁과 주인공의 내적인 성장이 반복적인 이 작품 속에 반복적으로 흐르고 있는 선율이 되고 있다는 거죠. 푸가를 연주하고 있으며 그것이 아버지가 휘두른 낮이 번득이는 순간에 합치됐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전쟁의 폭력. 어떻게 보면 이 작품 안에서 전쟁의 폭력이 직접적으로 그려진 것은 그 장면이겠죠. 아버지가 이 흑인 병사가 적국의 병사가 아니었다면 이런 식의 방법으로 구출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국의 병사가 내 아들을 인질로 삼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전쟁이 이때까지는 평화로운 교류와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전쟁이 개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는 갑자기 전쟁의 전사가 되어서 낫을 무기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국의 병사인 흑인 병사를 죽이고 물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아들에게도 엄청나게 큰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준다라는 것도 그것까지 깊게는 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구해내자라고 하는 적개심과 함께 아이들의 어떤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을 구출했을 때 우리 아들이 얻게 될 어떤 상처라고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할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전쟁의 코드를 갑자기 바꿔버렸어요. 어른들이. 그래서 이 사람은 휘두른 낫이 바로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전쟁의 장소, 전장이고 그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는 이 사람이 여기서 보고 있는 앙판테리즘이라 이런 것들은 뭔가 어떤 적을 적으로서 인식하지 않는, 그죠? 적은 어디까지나 적이고 그 적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는 몰랐던 것이죠. 그런 어떤 이성적이지 않은 부분과의 결별이라고 하는 것을 내적인 성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어린이적인 감성이 휘둘리지 않는 이제 어른이 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흑인 병사를 도살하고 나의 손가락을 부순 낫은 작가의 유아성과의 결별 의지를 상징하고 있다. 예. 그것은 유아성, 앙팡테리즘과의 어린 시절의 어떤 감각,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을 가치 있다고 보는 최고의 가치로 보는 앙팡테리즘과는 결별 의지를 상징하고 있다. 반면에 크리스버 요시키는 산골 마을이라는 단절된 공간 안에서 소년 나가 소통하는 열린 세계로 나아갈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의미를 이뤄냅니다. 그쵸? 여기서 소통하는 열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감금되어 있는 그 병사가 있는 그 지하 창고를 아이들이 사실은 어른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로, 물론 아버지가 해야 되는 그 식사를 제공하는 그 역할을 아이가 떠맡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아이들은 마치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감시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책무라도 되는 듯이 매일매일 드나들었다고 했죠. 그러나 흑인 병사를 감시로 들어간 건 아니죠. 아이들은 흑인 병사가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은 그 정말 일상성이 아닌, 정말 일상적이지 않은 처음으로 보는 그 흑인 병사, 그리고 흑인 병사의 육체를 이 소녀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흑인 병사의 어떤 육체 흑인 병사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소년에게는 굉장히 끌리는 것이 있는 매력적인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을 미리 개입되지 않은 그런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노 토시로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 감금 상태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로 가지고 있는데, 사육 또한 격절 폐쇄된 계곡의 마을이라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예, 그 감금되어 있는 그 곳이 아까 말했듯이 병원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아니면은 지하, 아까 시샤노 오고리라고 하는 표현이 작품이 있었습니다만, 그 작품은 대학생들이 그 시체, 뭐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만, 대학 병원 안에 시체, 뭔가 실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체를 이 알코올에 그 담가놓은,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수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수조에 있는 시체들을 다른 수조로 옮기는 일을 아르바이트로 하게 되는 대학생들,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시샤노 오고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아까 나왔던 죽은 자의 사치. 사치, 이게 사자거든요. 그렇게 그 지하실 시체가 알코올에 담겨져 있는 수조, 그 감금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외부와는 차단되어 있는 그런 공간 속에서 그 대학생들이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공간이 감금된 어떤 외부와는 차단된 그런 공간으로 그려지고 등장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 또 많이 등장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니조 고노무라입니다. 다니조 고노무라. 아마도 이거는 오해가 그 에이메현 출신입니다. 그리고 오해의 고향이 정말 그 산골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산골 마을에서 유년 시대를 보낸 오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얼하게 그 산골 마을에서 사는 아이들의 시선, 아이들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려낸 것 같은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공간이기도 한 이 다니조 고노무라라고 하는 곳이 오의 작품 속에서는 많이 등장을 하고, 그것이 외부 세계와는 단절된 그런 공간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쿠제츠 해사살했다, 격절된, 폐쇄된 그 다니조코노 계곡이죠. 계곡의 그 마을이라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에도준이 지적한 연장선상에서 여름과 소년, 소년과 흑인 병사, 소년과 전쟁, 이 세 가지의 얽힘과 추이의 변화에서 주제를 확인할 수 있다. 여름과 소년, 소년과 흑인, 소년과 전쟁. 그 다음에 비유, 이 사람은 아까 에도준은 굉장히 화려한 아름다움, 문체에 대한 얘기지만 굉장히 이렇게 호사스러운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코노 토시로 씨는 비유 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보고도 굉장히 그 다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거 비유 과다다. 비유 과다나 또 서기의 우연한 죽음. 왜 갑자기 거기서 서기를 죽였어야 되느냐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그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기의 우연한 죽음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전쟁의 상흔, 전쟁의 정말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죠. 그 전쟁의 상흔이 일개 지방의 한 소년의 마음과 눈을 통해서 부드러운 문체로 입체적이며 긴밀하게 그려져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오에 겐자브로 사역, 애니미즘의 수사법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선생님이 이 표현과 비유 표현에, 그 다음에 선생님 압권이라고 말한, 어떻게 보면 그 세 가지가 선생님의 그 논문을 쓰게 되는 어떤 길거미가 됐습니다만, 그게 선생님의 논문을 쓰게 된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이 문장입니다. 오시츠부시요노 나이 무쿠무쿠 우고쿠 정년가 정념이랍니다. 子供らの体を魔法使いの前触れの火の
このようにパチパチ弾けながら駆け回っているのだ. 이 부분은 소년이 그 손이 부스러진 채로 깊은 잠에 빠졌다가 정신이 들고 이제 마을에 나가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더 이상 어린 아이들의 세계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스부시오노나이, 그렇죠? 오스는 누르는 거고 스부스는 부서는 거죠. 그러니까 눌러서 부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것은 억누를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억누를 수 없는 무쿠무쿠우고쿠, 무쿠무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피어오를 때 무쿠무라고 합니다만 억누를 수 없는 뭉게뭉게 움직이는 그 정념이 뭉게구름이 형성되듯이 피어오르는 움직이는 그 정념이 무끄무끄무끄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억누를 길이 없는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그 정념이 아이들의 몸을 마호스가이, 마법사의 마이블의 전조, 마법사의 전조를 나타내는 히노코노 요니, 불꽃이죠. 이거는 불가루인데 작은 불꽃이라고 말이죠. 불꽃처럼 파치파치 하지게 나가라, 톡톡 튀기면서 뛰어다니고 있는 것이다. 이 마호스카이가 마호를 하기 전에 한 번에 그 마호스카이의 어떤 지팡이 같은 끝으로 이렇게 그 불똥을 튀는 그런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자주 보여줘요. 영화 같은 데서도. 그런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를 수 없는 어떤 정말 피어오르는 정념이 아이들의 몸속을 마법사의 전조인 그 불꽃처럼 톡탁톡탁 튀면서 몸속을 뛰어다니고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작품은 사육은 이 순수한 소년의 정념의 세계를 화려하게 꽃피우고 그런데 잔인하게 해체한 그런 소설이라고 봅니다. 소년의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도 말했듯이 이 소년은 이 청년을 볼 때 우리는 다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육체를 볼 때 우리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편견에 의해서 미추가 달라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 소년은 그런 어떤 그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흑인 병사의 육체를 보면서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그 소년의 정념이라는 것이 육체와 밀접히 관계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우리가 보았던 지난 시간에 봤던 공중 센터 물놀이 장면에서는 인간과 동물, 흑인과 황인종, 그렇죠? 아이들은 다 황인종이죠. 적과 아군, 흑인 병사는 적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아군이 되겠죠. 친구들은 어른과 아이, 그렇죠? 흑인 병사는 어른, 나머지는 다 아이입니다. 유일한 어른이죠. 그 다음에 여성성과 남성성. 선생님이 여기서 여성성과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육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아버지는 이 아이들에게는 어머니가 없어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는 일을 해서 아무튼 이 아이를 부양하는 것, 그것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나오지 이 아버지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장면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아이들은 아버지 라는 존재가 물론 아버지가 그 족제비에 가죽을 벗겨내는 그 장면, 그래서 아버지의 일하는 모습, 그 솜씨를 보면서 아이들은 은근히 이걸 흑인 병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그만큼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아이들과 이렇게 사실껏 놀아준다든지 또 아이들이 놀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놀아준다든지 아무튼 놀아주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쪽인가 하면은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아버지는 돈을 벌어와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사회화할 수 있도록 좀 엄격하게 어떤 사회적인 룰을 가르치고 그런가 하면 어머니는 아이들과 놀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놀아주는 역할로서의 어머니라고 하는 역할을 이 늠름한 육체를 가진 흑인 남성이 이 작품 속에서 유일하게 아이들과 놀아주는 어른으로서 나옴으로써 어떤 여성성을 어떻게 보면은 여성성이 어떤 표상으로서 이 흑인 병사의 아이들과 대할 때의 행동이라고 할까요? 태도라고 하는 것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기분을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를 원하는 대로 놀아주는. 그러나 물론 그 놀아주는 스타일은 이 흑인 병사가 남자이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남성적인 그 방식이 되어버립니다만 마지막에서는. 그러나 아무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아이들을 환호할 수 있는 그런 놀이를 해주는 것, 이렇게 놀아주는 것은 여성의 몫으로 이때까지는 받아들여졌었죠. 그래서 이런 여성성과 남성성 등의 경계를 허물며 분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 남성이 가지고 있는 이 훌륭한 육체, 이런 것은 뭐 어떤 마초,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또 불식할 수는 없어요. 이 흑인 병사에게서. 그래서 이런 모든 경계를 허물면서 분출하고 있는 것이 그 샘터에서의 그 목욕 장면이다. 물놀이 장면이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경계를 허문다라고 하는, 우리가 싸운다, 전쟁한다는 것은 아주 확실한 경계를 구축하는 거죠. 너희는 적, 여기 우리는 아군, 이렇게 확실하게 적과 아군이라고 하는 경계를 분명하게 걷는 것이 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물놀이 장면은 그것을 허물고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이러한 소년의 정념의 세계의 내용과 호응하는 수사법이, 그러니까 주제가 경계를 허문다 뿐만이 아니라 그 주제를 표현하는 수사법, 이 문체 속에 아주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수사법 또한 그런 그 경계를 허무는 듯한 수사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소년의 정념과 호응하는 수사법이 이 작품을 직조하고 있다. 그 수사법이 뭐냐? 의인법과 동물을 사용한 직유, 환유가 빈번히 사용되면서 동물과 인간의 경계를 허물고 애니미즘의 세계를 구축하고 공감각적인 표현으로 감각과 감각의 경계를 허물며 카오스적인 생명력을 구출한다. 그래서 이런 주제와 수사법의 절묘한 효응이 사육의 미적 구조를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이 데카르트, 이원론, 즉 육체와 정신의 이원론자로도 유명한 데카르트가 이 정념론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는 이 정념이라는 것을 특별히 영혼에 관계된 것으로서 신체의 정령들의 어떤 운동에 야기되고 유지되고 강화되는 영혼의 지가 아니다, 감각이다,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나왔던 그 경계를 허무는 애니미즘의 수사법.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만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 정령을 가지고 있다는 정령신앙이죠. 여기 선생님이 주목하는 것은 이 동물을 사용한 비유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동물을 빈번히 사용한 직유 표현이 동적인 세계를 만들고, 동물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식물과는 달리. 이 동물과 식물의 이 차이에 대해서 오해의 그 마엔간넨노 풋도보르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도 이 동물과 그 식물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잘 포착해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식물이 아니라 동물을 빈번히 사용한 직유 표현이 동적인 세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식물, 무생물의 그런 것까지도 의인화하면서 애니미즘의 세계를 구축하는가 하면, 또 인간은 동물에 빗댄 직유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불악 마을의 인간들을 동물화한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써놓은 예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만 읽어보면, 僕ら村の人間たちは町で汚い動物のように嫌がられていたのだし. 그렇죠? 더러운 동물처럼 우리는 이해를, 싫어함을 받았다. 태를 바꾸자면은 마을 인간들을 도시 사람들은 더러운 동물처럼 싫어하고, 그 다음에 복과 오카미노 요원이 교보나메오시, 나는 늑대같이 광포한 눈초리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도 이런 그 동물을 사용한 직유 표현을 많이 씁니다. 등등 이렇게 그 인간을 표현하는데 동물을 사용한 직유 표현을 씀으로써 인간들이 동물을 한다, 이 작품 속에서는. 자, 비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여러분, 비유하는 것과 비유되는 것의 거리가 멀수록 좋습니다. 특히 그 직유나 은유인 경우에는, 물론 환유라고 하는 것은 인접성, 그렇죠? 그 비유하는 것과 비유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떤 거리가 가까운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비유입니다만, 직유나 은유, 상징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즉 의외성을 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 비유가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물만 가지고 비유를 하느냐, 이 다양성이 결여된 난점으로 지적될 수 있죠. 그러니까 고노 도시로처럼 이거 비유 과다라는 지적도 나올 만하다. 그러나 이런 동물 비유의 속출이 무작위의 수사가 아니다. 계산되어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데, 하나는 비유되는 존재들의 공통성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마침내 등장하는 흑인 병사를 클로즈업 시키기 위한 계산이다. 즉 지귀가 나오는 것이 이 동물과 인간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기서 흑인 병사를 천재적인 동물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언짢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정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당시의 동물관으로 생각할 때는 선생님 그리 불쾌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흑인 병사를 클로즈업 시키기 위한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부를 안 봐서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동물로 비유한 직유한 비유가 쫙 나오고 난 다음에 브락 마을 사람들과 주요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모두 동물에 빗대어 묘사된 후에 드디어 흑인 병사가 브락 마을 남자들이 포획한 동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이런 직유를 통해서 비유된 것들이 갑자기 환희로 바뀌면서 거리가 단변을 좁혀진다. 직유는 거리가 멀지요. 그러나 환희라고 하는 것은 인접성, 거리적으로 가까워요. 그러니까 동물 같은 흑인 병사가 등장한, 이거는 직유죠. 동물 같은 흑인 병사. 흑인 병사가 그냥 동물로 등장을 합니다. 왜 동물로 등장하는가? 라는 것은 더 뒤에 나옵니다만, 자, 일단은 그 흑인 병사가 마을로 들어올 때의 상태가 동물 같았다는 얘기죠. 어른들은 겨울철 멧돼지 사냥 때처럼 입술을 무겁게 꽉 다물고는 사냥한 짐승을 둘러싸고 거의 슬플 정도로 등을 구부린 채 걸어오고 있었다. 여기 사냥한 짐승이 누구냐? 흑인 병사입니다. 흑인 병사를 보기 전부터 주인공 소년과 언청이 소년, 그리고 소년의 동생은 외국 병사 적병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그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몹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흑인이었고 마을 사람들이 늘 사냥해 오는 동물처럼 마을 남자들에게 잡혀왔습니다. 발에는 이노시시 와나가 채워진 채. 소년은 흑인 병사를 사냥한 짐승 같은 병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사냥한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언청이 소년을 미츠쿠치, 즉 토끼 입으로 부르는 것 또한 대상을 거리적으로 가까운 것에 비유하는 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미츠쿠치라고 하느냐? 이게 언청이기 때문에 우리 입술은 위아래 두 개가 아닙니까? 근데 여기 위에가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입술이 세 개다. 그래서 이런 토끼도 입이 세 개 갈려져 있듯이 이 언청이도 입이 세 개 갈려져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용되는 환유라고 볼 수 있죠. 상태가 정말 비슷하다는 거죠, 이것은. 그러나 언청이 소년은 처음부터 끝까지 미츠쿠치로 불린다. 반면 흑인 병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동물 직유가 이어진 후 그와 차별화된 수사법인 환유로 등장을 한 것이다. 아버지 사육한다는 표현 또한 환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냥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끌려올 때의 모습이 어른들이 나가서 사냥을 해서 데려올 때의 짐승, 다리에는 덫이 채워진 채로 끌려왔다. 그런 어떤 인접성이 있기 때문에 이 흑인 병사를 뭐뭐와 같은 사냥한 짐승과 같은 흑인이 아니라 그냥 사냥한 짐승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지난번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이죠. 도스르노 아이츠오 또僕は思い切って尋ねた。町の考えがわかるまで飼うと驚いて僕は言った。動物みたいにあいつは獣同然だと重々しく父が言った。体中牛の匂いがする。 아버지가 흑인 병사를 짐승으로 보는 것은 그에게서 소냄새가 나기 때문.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환유라고 하는 것은 양자의 후각적인 인접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청이 이 소년을 미츠쿠치라고 보는 것은 시각적인 인접성이죠. 토끼 입처럼 토끼 입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거는 시각적인 인접성.
여기서는 후각적인 인접성이죠. 같은 냄새가 난다. 이처럼 흑인병사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비유법이 그때까지 직유에서 환유로 바뀌며 비유되는 것과 비유하는 것의 거리가 좁혀진 것은 흑인병사를 차별화하여 클로즈업 시키는 의도와 함께 이후의 소년의 정념이 흑인병사에게 밀착되어 가는 것을 암시하는 복선인 것 같기도 하다. 흑인병사의 마음이 흑인병사에게 밀착되어 거리적으로도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후술하겠지만 주인공 소년에게 이 사냥감은 감탄을 자아내는 훌륭한 동물로서 부각되게 됩니다. 애당초 화자인 주인공 소년이 주위의 친근한 인간들을 동물로 빗대는 것은 상대를 비하해서가 아니라 소년에게 있어서 도시의 아이들은 결코 친근감을 느낄 수 없는 모양을 한 땅속 벌레,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무시, 벌레로 같은 존재로 이 소년의 입을 통하여서 묘사가 되지만 가축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듯이 흑인병사가 말하기 시작한다 로 알 수 있듯이 어떤 동물들은 대화의 상대인 것입니다. 소년에게는 인간을 동물처럼 파악하는, 반대로 동물을 인간처럼 생각하는 애니미즘적인 정념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소년이 자기 자신과 주위의 친근한 사람들을 동물에 비유하듯 흑인병사를 동물에 비유하는 것은 흑인병사에 대한 동질감, 친근감을 시사한다고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비유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동물을 사용한 비유 표현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인간을 동물화 하는,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을 동물화 한다.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허는 이런 그 수사법이 사용되면서 이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담, 적군과 아군이라고 하는 경계는 허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그 경계를 허무는 표현을 이런 수사법을 통하여서 그려내고 있다. 이런 어떤 내용과 형식의 일치라고 하는 것이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오에 켄자부로씨가 어떤 문학세계를 구축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에 켄자부로씨는 에히메 현 오세무라에서 태어났습니다. 형제가 많아요. 근데 남자로서는 세 번째로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동생과 남동생이 한 명 있고 형과 누나가 각각 2명. 그러니까 몇 명 형제가 되겠습니까? 4, 5, 6, 7명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에이메 현리츠 마츠야마 히가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영화 그 감독인 이타미 주유저와 친구가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그 다음에 마츠야마 히가시 고고를 졸업하고 동경대학교 수험 준비를 하지만 도중에 공부를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나가현 후지사와에서 하숙을 하며 재수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동경대 불문과에 입학합니다. 근데 재학 중에 미시마 6개월 일에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신이란 찬사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그 동경대 재학 중에 키미오나 시고토 로 동대 신문 5월제에 입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마인치 신문 옛날에는 그 신문에는 문예란이라는 게 있어서요. 최근의 문학 작품에 대해서 그 비평을 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 마인치 신문의 문계지효 문예 시평란에 히로노켄이라고 하는 이 사람 약간 일본에서 민주주의 작가라고 합니다만 약간 히다리죠. 약간 그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유명한 비평가입니다. 히라노켄에게 격찬을 받게 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학생 작가로 데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육을 발표하기 전에도 이미 키미오나 시고토라고 하는 것을 그 발표를 해서 입선을 했고, 그 작품으로서 이미 그 히라노켄의 격찬을 받는 등 이미 그 문단에서는 알려지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8년 이것도 역시 학생 신분입니다. 학생 신분으로 그 문학가에 발표한 사육을 아쿠다와상 수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젊은 작가의 대표로 마오쩌둥을 만나기도 하는데, 이것을 계기로 정치적인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같은 그
동기였던 이타미 주조의 여동생이죠. 이타미 주조의 여동생이며 이타미 만사쿠의 그 장녀인 유카리 씨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하고 막 3년 후에 28세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일찍 그 아빠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 오의 히카리 씨가 탄생을 합니다. 63년에. 그 다음에 히로시마 취재를 가고. 그런데 이 히카리 상이 그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채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9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히카리 씨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에 씨의 문학 세계에 큰 어떤 변화의 기점이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건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에 씨는 굉장히 많은 작품을, 그것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아프타가 류노스케라든지 그 다음에 시가나오야 단편이 많아요. 근데 이 오에 씨의 작품은 정말 장편이 많습니다. 정말 왕성한 작가 생활을 했고 아직 살아 계신 분이죠.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지식인으로서 일본 사회의 어떤 그 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런 발언도 걸김없이 했던 분으로서 정말 일본인 어떤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설가인데 지금은 굉장히 나이 많으시고 그다지 그 공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자, 이분의 그 오에시의 작품이 선생님은 기본 오에시를 좋아합니다. 이 사람의 작품이 같은 노벨상을 수상한 그 가와부타 야스나리하고 비교할 때 훨씬 더 정말 이 사람의 작품이 더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더 견인력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의 작품들 한번 봅시다. 어렵습니다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샤노 오고리, 이모무시리 코우치. 이모무시리 코우치라고 하는 작품에는 한국인 그러니까 뭐 제일교포 소년이죠. 제일교포 소년이 등장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이모무시리 코우치. 그 다음 시이쿠, 와레라노 지다이, 세븐틴, 세이지 쇼넨 시스, 性的人間、日常生活の冒険、個人的な体験、 개인적인 체험. 이것이 그 장애아를 낳게 된 아버지, 젊은 아버지가 겪는 갈등과 고민과 그 다음에 결심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선생님은 굉장히 그 기억하고 있는 프레이즈가 있는데, 사람은 터프한 악인이 되든지 터프한 선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물론 사람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프하지 않으면은 선을 계속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악인이 될 바에는 이렇게 정말 그것도 누구를 속임수해서 선인인 척, 적어도 자신은 극악무도한 악인은 아닌인 척 하면서 악을 저지르는 것은 그런 위선적인 것은 더 나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이렇게 애매하게 선도 아닌 것이 악도 아닌 것이 남들 따라가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하려면은 어떤 터프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작품 속에 나와 있는 이 젊은 볼드죠. 바도라고 하는 아다나를 갖고 있는 청년이 등장하는 그 주인공이죠.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자기는 정말 머드라고 하는 새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데, 이 장애 아이 아버지가 되면 평생 이 아이에게 자기는 얽매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집에도 들어가지 않냐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떤 성적인 생활로 도피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죽여주는 그런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아이를 그런 병원에 맡기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예전에 알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깨닫게 돼요. 자, 그 부분은 뒤에 있으니까 뒤에서 좀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히로시마 노토, 그 다음에 마엔 간넨노 풋도보루. 굉장히 많죠. 자,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 거의 보니까, 글쎄요, 2년에 한 편 정도, 뭐 이건 뭐 1년에 한 편씩입니다만, 글 쓰고 있는 거. 사요나라 와타시노 홍요 2005년을 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의 작품 세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은 사르트르, 이게 불문과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사르트르나 까미 등 서구 작가들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일본 전후파 문학을 신선하고 새로운 스타일로 계승 발전시켰습니다. 전후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전쟁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문학입니다. 그런 작품들. 이 사람의 그 테마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장남인 히카리 씨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청년기에는 시샤노 오고리,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거죠. 그 시체를 다른 수조로 옮기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대학생이 등장하는 작품. 그 다음 우리가 읽은 시 있고, 키미오나 시고또. 이것도 대학생들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역시 아르바를 하는 이야기인데, 무슨 알바를 하는 거 하니? 개를 때려 죽이는 알바를 합니다. 근데 그 개를 때려 죽일 때의 방법이 자, 이 대학생들을 고용한 사람,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일을 행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요는 개를 속이는 거죠. 개를 속여서 단번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죽이는 것이 개로서 고통이 덜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개에게 뭔가 먹이를 줄 듯이 속여서 단번에 개를 죽이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개를 속여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속이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을 뭔가에 싸서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비겁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생각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이 초기의 작품들은 일본 전쟁에서 졌잖아요. 전쟁의 진후에 그 점령군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그 청년들이 자기가 정말 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을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체제에 순응해서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를 살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뭔가 있는 그대로의 그 자신들, 그 점령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반감을 품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나가라 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청년들이 개를 일종의 속임수를 쓰면서 때려 죽이는 것. 이것과 그 일본의 청년들이 굉장히 그 솔직하지 못하게 자신들의 의사를 개진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행동에 옮기지도 못하면서 뭔가 체제에 순응하는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아마도 오에 켄자부로 씨는 당시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경향으로서 읽었고 그것을 이렇게 기묘나 시고또 등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와르라노 지다이 세지 쇼넨 시스 등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태전 후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무기력한 일본 청년의 고뇌와 태폐를 표현하면서 일본 사회 정치를 비판하는 작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키묘나 시고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위선적인 방법, 뭔가 맛있는 거 줄 것처럼 개를 개 우리에서 유인한 다음에 때려 죽이는 이런 일을 하는 자신들의 어떤 위선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그대로 모르고 어리석게 당하는 개, 그 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무기력함,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시의 청년들을 그 표상하는 어떤 표상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아무튼 패전 후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무기력한 일본 청년의 고뇌와 퇴폐를 표현하면서 일본 사회 정치를 비판하는 작품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실제 인물의 묘사보다는 언어에 의해 드러나는 상징적인 관념의 묘사에 기울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인가 그 작품 속에 나오는 어떤 그 주인공들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개를 때려 죽이는 것,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다른 수로 옮기는 것, 이것이 그냥 리얼하게 그런 것을 그려낸다기보다는 그것이 어떤 상징으로서 작동을 한다는 거죠. 죽어있는 무기력한 시체. 그러니까 자기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그 동물일 수 없는 거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시체라든지 아니면 때려 죽임을 당하는 개. 또 위선적으로 그것들 때려 죽이는 그 솔직하지 못한 인간들. 이런 것들을 청년기에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세 63년 히카리 씨가 탄생한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소설의 전개가 되는 것은 장남이 장애자로 태어난 것이다. 지금까지 인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인간을 격려하는 문항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개인적 체험을 쓰게 되었다. 고진택이나 다이켄 히로시마 노토 마엔간넨노 풋보루 코즈야 와가 타마시니 오요비. 선생님이 제일 근사하다고 생각하는 작품 코즈야 와가 타마시니 오요비. 홍수는 나의 혼에 이르러 그런 거죠. 등 개인적 사회적 정의를 지향하게 됩니다. 인류의 미래 인간혼의 구원 등을 그 작품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수법에 대해서 전통 리얼리즘과는 구별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시체라는 것도 그렇고 개를 때려잡는 청년들 이런 것이 정말 리얼하게 어떤 그것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고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고유의 이미지를 구사하여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합니다. 물론 그 속에는 환상은 없습니다. 이런 현실과 환상을 그려내는 것은 망해가는 풋도보르 같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시적 창조력에 의해서 현실과 신화가 밀접하게 어울려 하나가 된 상상의 세계를 창출하여 현대 인간 양상을 충격적으로 묘사한 점을 평가해서 노벨상을 수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노벨상을 받았을 때의 오해에 대한 평가지. 그러니까 어떤 대표적인 오해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모든 것을 다 이 사람의 모든 작품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여기 신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육의 그 압권이라고 하는 장면도 선생님이 말했듯이 어떻게 보면 그 물, 벗은 사람, 그 다음에 벗은 사람과 그 동물, 그 다음에 색깔이 서로 다른 인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신화적인 세계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자, 그러면은 노벨상 수상 이후 외에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그 문학사의 어떤 그 흐름 안에서 역동적인 상상력을 토대로 일상 경험에서부터 인간의 실존, 본원적 불안을 날카롭게 그려내고 이를 사회적 문제와 결합시킴으로써 일본 근대 문학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사소설 양식을 한 단계 벗어나 일본 문학의 지평을 넓혔다. 그렇죠? 사소설 양식의 한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사소설은 결국은 내가 경험한 걸 쓰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어떤 광대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사소설은 서양 사람들 읽으면 이게 소설이냐 소필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역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일단은 어떤 소설의 세계를 상상력에 의해서 구축해내되 그것이 단지 어떤 환상 문학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인간의 실존, 본원적인 불안, 그 다음에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와바타 야스나리 일본의 그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지요. 일본인 마음의 정수를 뛰어난 감수성을 가지고 표현하는 서술의 탁월함이 특징이라면은 카와바타가 오해는 서양적인 지성으로서 인간의 본질을 천착하는 철학적 관심과 탁월한 시적 상상력으로 인류 보편의 테마를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 이제 카와바타는 대단히 일본적인 감수성을 표현했다라면은 일본인이지만 오해는 인류 모두가 읽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류 보편의 테마를 추구하여서 일본 문학이 세계 문학으로서의 시민권을 얻게 한 작가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노벨 수상 기념 강연에서의 이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선생님이 아까 이 사람은 일본의 어떤 양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벨 수상 기념 강연에서 일본은 애매함 때문에 아이마이사죠. 과거 역사적으로 과오를 범했고 지금 또한 애매함 때문에 전쟁 포기 서약을 파기하려 하고 있다. 지금 일본에서는 특히 아베 수상이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식으로 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자위대를 그냥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부대로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다른 나라와 똑같은 그 군대로서 만들고 싶어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본의 헌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헌법 구조죠. 일본은 그 전쟁으로서 전쟁이라는 폭력을 사용해서 그 국가 간의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포기한다라는 그 전쟁 포기 서약을 한 것이 일본의 헌법이고 일본 헌법의 구조입니다. 구조. 지금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있죠. 근데 막 아베 수상 재위 기간 동안에는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베 인기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인으로서 그것을 막고 인류의 치유와 화해를 향한 소설가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년 전에 이 자리에 섰던 같은 나라 사람, 즉 오에 가와바타 야스나리죠. 그 사람보다도 71년 전에 나와 거의 같은 나이로 수상을 했던 아일랜드 시인 예이츠에 대해 더욱 혼의 친근함을 느낀다. 그래서 사람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민족 안에 가두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국경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노벨 수상 기념 강연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화제가 됐던 것은 이 노벨 문학상을 수여한 뒤에 문화 훈장과 문화 공로자 수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私は戦後民主主義者であり、民主主義に勝る権威と価値観を認めない. 왜냐하면 문화 훈장, 문화 공로자를 수여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천황이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그 안에서 그 정치가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수여하는 것은 천황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천황이 그 훈장을 수여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여기서 민주주의니 마사루 켄이도 가치강을 미토메나이라고 하는 것은 천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는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상과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 존중하는 정치 형태, 이것이 자기에게는 중요한 것이지 천황이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자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권위로부터 상 같은 거 받을 자기가 이유가 없다. 라고 거부를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이의 대표 작품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짤막하게 개요를 소개해놓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본문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최근의 연구 소개라고 하는 부분도 자, 이런 연구들이 요즘에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말 시험에서 서술식으로 쓰는 거에서는 오의 그 문학세계에 대해서 쓰는 것도 있으니까 오에 대해서 쓰고자 하는 학생들은 조금 뒤에 있는 부분들 읽어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은 6월 18일이죠. 18일 10시 반 수업은 줌으로 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소세기의 나이 있지야에 대해서 몇 가지 선생님이 과제 낸 것이 있죠. 그것을 과제를 좀 냈으니까 그 과제를 제출하시고 그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뭔가 그 연관되는 예술 작품으로서 어떤 그림을 선정한 사람은 화면 공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면 공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올리는 자료를 여러분이 컴퓨터에 올리는 자료를 우리가 다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이 그 과제로 제출한 그 내용을 뭐 여러분 컴퓨터 안에 저장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줌을 하는데 사용하는 그 안에 저장을 해 두셔서 그것을 화면에 공유 화면으로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바라고, 그 다음에 그날 들어오는 줌의 그 URL은 선생님이 우리 공지사항에 그것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인터넷 켜고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과 홈페이지에서 그 URL을 여러분이 클릭을 하면은 바로 아마 이 회의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이 소설 수업 전체에 대해서 요거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속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요번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느낌도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55분이 되었습니다만,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 얼굴을 봅시다.